여기가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경제 발전시켜준 곳이라고? 그래, 한국이 후진국이라서 우리 일본이 개발시켜줬다고 책에서 배웠잖아. 어이, 거기 일본 학생인가? 일본은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괴롭혔다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수십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줄을 지어 서울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 여행이라도 온 듯 학생들 뒤로는 단정한 옷차림의 외국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학생들을 통제하던 외국인 선생님은 갑자기 멈추라는 소리를 지르며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한 한국인 학생들 무리에 도착한 외국인 선생님은 갑자기 한국인 학생의 귀를 노려보고는 벼랑간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선생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미하루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어째서인지 일이 잘 풀려 20대 초반의 나이에 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부임부터 시작하지만 저는 당황스럽게도 첫 부임 학교를 고등학교로 배정받고 말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처음 수학을 가르치는 저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고 학생들과 친분을 쌓는 것에도 의외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설립 이후 최초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시도하게 되었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제안한 건 약 3년 동안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하고 왔다던 저와 친한 선생님 동료 나나코의 제안서로 시작되었습니다. 방학이 매우 긴 일본은 방학 기간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수학여행을 시도하는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매우 긴 여행 계획을 잡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방학 기간 진행되는 수학여행만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멀리 떠나봐야 대부분은 일본 근처 유럽권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으로의 유학생활을 다녀왔다던 나나코는 학교 설립 이후 최초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방학기간 회의 중 발표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까지는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여행 목적지를 정할 때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인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교사가 되기 전 약 3년 정도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던 나나코는 모든 수학여행 계획의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과 저희 교사들에게 최근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교 내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라는 말과 함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제일 안전한 치안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최적의 수학 여행지는 한국이라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나나코의 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을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해 본 선생님들은 나나코의 의견에 적극 찬성했고 한국에서 수학여행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안전은 무조건 보장된다는 말을 덧붙이며 굉장히 들뜬 모습을 보여주었죠. 교사 40명 중 무려 20명 이상의 동료 교사들이 한국을 이미 경험해 본 상태였고 그들 모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에 적극 찬성하게 되어 그렇게 수학여행 목적지는 한국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한국을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정말 한국이 안전한 나라이고 볼거리가 많은 것이 확실한지 불안한 표정을 보이며 나나코에게 거듭된 질문을 하더군요. 나나코는 그렇게 불안하면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도 물어보자며 학교 전체 수학여행 투표 진행을 또다시 제안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90%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이미 가족들과 함께 개인적인 한국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도 꽤 많았기 때문인데요. 교장 선생님도 결과에 상당히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학생들의 엄청난 동의율에 그날 이후 곧바로 한국행 수학여행 일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학생들의 비행기 티켓, 그리고 여권과 관련된 동의서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시작했고, 특히 저와 나나코는 한국에서의 수학여행 세부 일정을 직접 계획하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던 저 때문에 대부분의 일정 계획은 나나코가 추진하던 중 한국에서의 업체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능숙한 한국어 실력까지 선보이며 그들과 안정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리고 약 3개월 뒤 저희 학교 학생들 전체와 선생님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해외의 여행을 경험하는 것은 일본과 가까운 인접 국가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설렜는데요. 그런데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나 한국을 좋아했는지 5분도 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나코의 주장대로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었는데요. 한국 자체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길거리에는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 시스템은 물론 조금만 걷다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경찰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한국에 도착하신 교장 선생님께서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프랑스로 견학 체험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학생들의 가방 전체를 도둑 맞은 경험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공항에서는 짐을 1시간이 넘게 놔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 꽤 놀라신 것처럼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통제는 잘 따랐지만 인원수가 많아서 입국을 할 때 꽤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잠시 학생들의 가방을 공항 근처에 모아두었는데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살고 있던 도쿄에서도 잠시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보기 위해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길거리 도둑이 바로 훔쳐가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신경 자체를 안 써도 되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쾌적함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와 학생들의 통제를 위해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 팀은 고속버스를 이용했는데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조에 편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좋을 텐데라고 아쉬워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지하철에 올라탄 순간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너무나 조용하면서도 쾌적한 지하철 내부 환경 때문인데요. 저 또한 다른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용히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말을 했지만 어째서인지 저희가 탑승한 한국의 지하철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공공시설에서의 매너가 익숙한 듯 그 어떠한 소음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와 학생들의 모습을 보신 한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휴대폰이 매우 익숙하신지 직접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셔서 저희에게 외국에서 놀러 온 것이냐며 자연스러운 질문을 건넸고 주머니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까지 주시고는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더군요. 지하철이 깨끗한 것도 모자라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노인분들도 휴대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미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나 교육이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께 떡을 받은 학생들도 친구들과 함께 떡을 먹더니 살아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며 저에게도 떡을 조금 건네주었고 파트로 만들어진 그 떡은 금방 지어서 그런지 따뜻하면서도 고소했죠.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이 너무 더럽고 불편한 것이 익숙해서 한국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학생들과 함께 처음 겪은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쾌적해서 잠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하철 내부에서는 저희와 같은 외국인이 한국을 꽤 많이 방문하는 것인지 다양한 언어들로 현재 지하철역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역에서 유명한 관광지는 어딘지까지 외국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도쿄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한 신문물에 저와 학생들은 계속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고, 지하철 안내 방송의 외국어 도움으로 저희는 무사히 도착 지점의 역에서 하차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웬만한 곳은 꼭 영어와 일본어로 이중 번역이 되어 있었기에 길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편리했고,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처럼 불친절한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왜 빨리빨리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학생들과 함께 지하철역을 나와 평범한 도보 체험을 하기로 계획했던 저희 팀은 목적지까지 한국의 길거리를 통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편이라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한국의 도보 시스템은 너무 안전하게 건설되어 있어서 안전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대부분의 유럽권 나라들에서는 차도가 있는 공간에 한국처럼 안전시설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 통제에 진땀을 빼야 했는데, 한국은 어디를 가나 도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도시 건설이 되어 있어서인지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눈앞의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돼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특히 조금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끊이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불빛이 나오는 상점들의 모습은 저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에 안정감을 더해주었죠. 그렇게 고속버스팀과 한국의 유명 관광 명소인 경복궁 앞에서 만난 저희는 그 이후 계획되어 있던 한복대여와 경복궁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몇 학생들 팀은 또다시 인원을 나눠 서울 근처 남산타워와 다른 명소들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한복대여 체험을 진행할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 정도의 숫자라면 다른 관광객들의 한복대여에는 민폐를 끼치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모두가 경복궁 근처 한복대여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함께 경복궁의 한복 대여점에 도착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한복을 빌려줄 뿐 아니라 상당한 고가로 보이는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함께 대여 한복에 포함되어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어폰에는 위생캡까지 씌워져 있었기에 저는 그것이 대여 품목 중 하나가 확실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곳에 있었던 한국인 직원분에게 지금 블루투스 이어폰을 함께 빌려주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었죠.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어색한 질문을 하는 저의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똑같은 질문을 했던 외국인들이 많았던 것인지, 직원분은 능숙한 영어로 대여해준 한복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함께 끼고 경복궁을 걸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당초에 이해할 수 없는 말만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비싼 블루투스 이어폰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커플과 한국인 커플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반납하고 있더군요. 만약 일본에서 이러한 이어폰 대여 시스템이 있었다면 정말 1시간도 되지 않아 전부 사라진 뒤 중고 장터에서 팔리고 있었을 것인데, 위생캡까지 씌워진 채 안전하게 다시 반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은 이미 비교조차 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를 계획하는 기술력과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죠. 학생들과 함께 블루투스 이어폰을 받아든 저는 경복궁을 걸으며 직원분의 설명대로 이어폰을 착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어폰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인 아리랑과 판소리가 흘러나오며 눈앞에 있는 경복궁과 가상현실처럼 이어지는 엄청난 기분을 느끼게 해주더군요. 학생들도 이어폰을 착용한 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귀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경복궁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웅장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을까요? 학생들은 저마다 휴대폰으로 기념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아름다운 경복궁의 모습과 함께 대여소에서 빌려준 이어폰을 함께 착용하고 있는 저희 사진을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SNS를 확인한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비싼 블루투스 이어폰을 무료로 빌려주냐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았고, 저는 그렇다는 말과 함께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르다는 글까지 첨부하게 되었죠. 모든 경복궁 체험이 끝난 후 근처 백반 한식이 나오는 식당으로 단체 예약을 한 저희 반 학생들은 놀랍게도 처음 먹어보는 한식이지만 너무나 맛있다면서 밥 공기를 계속해서 비워나갔고, 저 또한 처음 먹어본 한국의 잡채라는 음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모든 불이 꺼지는 번화가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밤이 되자 진짜 아름다운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경복궁 앞 대형 공터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그 기분은 왜 최근 한국이 젊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은지 충분한 이유가 되어주었고, 저 또한 그동안 한국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매력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슬픔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학생들과 함께 한옥 민박에 도착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대청마루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인원의 제약 때문에 호텔로 갔다고 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은 저와 함께 대청마루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수학여행 첫날 일정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계속해서 놀랐던 것은 늦은 밤의 시간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해도 전혀 위험한 상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사실 일본 현지에서 아주 잠깐 학생들과 함께 학교 근처 호텔에서 지내며 마을 탐험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편의점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지갑을 도둑 맞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는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서 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의 교환교사를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이고 안전한 나라였고, 블루투스 이어폰의 사례처럼 디지털과 현대가 잘 조화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았죠. 약 일주일의 수학여행 일정을 진행했지만 남은 일정도 첫날과 다를 것 없이 그저 행복하고 안전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과 계속 다니며 느꼈던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저희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스템을 숨쉬듯이 익숙하고 평화롭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 후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지금 짧은 휴가를 내고 저만의 두 번째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떠나는 한국 여행이기에 이번에는 조금 더 꼼꼼히 한국의 경치와 여유를 즐기면서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과도 친해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는 벌써부터 한국으로의 여행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에 가보는 거야? 그래, 우리의 뿌리는 한국이니까 당연하지. 저기요! 잠시만요! 통과가 어려우신데요! 어느 한 공항에 입국 심사돼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들어선 단란한 가족을 갑자기 보안경찰이 이끌고 어디론가 가려 합니다.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이들에게 닥친 문제를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라 20년 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세레이라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생겼던 사건이에요. 저희 한국 이름은 현기입니다.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건 저희 아버지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면서였어요. 저희 가족은 사실 고려인이랍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 카자흐스탄 지방으로 이주당했었죠. 그리고 소련이 망하고 저희 가족은 쭉 카자흐스탄의 남아고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인분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우리 고려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증조 할아버지께 전해 들었던 과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당시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고려인 사회에 일본 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격리한다는 구실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해요. 강제 이주에 앞서 고려인 지식인 약 2,000명이 일본의 사주로 무장 봉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날조된 혐의를 받고 대부분 처형당하였고, 우리 고려인들은 출발 일주일 또는 3일 전에야 이주 통보를 받고 거의 맨몸으로 살던 곳을 떠났다고 해요. 그렇게 약 20만 명이 4주간 시베리아 횡단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약 6,000km를 이동한 뒤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내버려졌죠. 이동 중 목숨을 잃은 이들과 추운 겨울을 못 넘긴 이들을 포함하여 강제 이주 전후로 2만 명 정도가 사망하였다고 해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벼랑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당했지만 고려인들은 한인 특유의 강인한 생활력으로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개척해 벼농사와 목화 농사를 지으며 빠르게 정착하였고, 다수의 고려인 집단 농장을 탄생시키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내몰린 고려인들은 열악한 주거 시설과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숱한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린 절대 한민족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외에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했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늘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한국의 뿌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어렸던 저는 왜 내가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냐며 떼를 썼었던 때도 있었답니다. 당시 한국어는 저에게 참 어려웠거든요. 제 두 여동생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유독 말썽을 피우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두 여동생보다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훨씬 잘 챙겨드리는 효자라는 이야기를 듣지만요. 당시 아버지는 유창한 한국어 덕분에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인 사업가분들을 도우면서 저희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사업가분들이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저희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한국 대사관 측은 카자흐스탄과 수교한 이후에 당시 현지 사정에 밝고 동시에 한국어가 유창한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제 아버지가 한국 대사관에서 원하는 적임자였던 거죠. 그러던 중 제가 한국으로 넘어온 계기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나라예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여자들의 경우 성인이 되면 거의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또 카자흐스탄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는 곳이지만 거의 다 러시아나 중국 회사의 소유입니다. 나라 자체가 힘이 약하고 부유하지 못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결단을 내리셨죠. 두 여동생과 저에게 더 좋은 기회를 찾아주기 위해 한국 국적 회복을 결정하셨던 겁니다. 당시 카자흐스탄에서는 소련의 붕괴 후 고려인들에게 국적 회복 신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교육열이 높고 카자흐스탄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땅에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두 여동생은 정말 똑똑했거든요. 저는 그에 비해 조금 떨어졌지만요.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능력과 재능을 썩히고 싶지 않아 하셨고, 보다 더 크고 좋은 환경에서 꿈을 넓게 펼치길 원하셨어요. 지금은 그 결정 덕분에 둘째 여동생은 한국의 좋은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고, 셋째 여동생은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죠.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한국에서 기르기 위하여 이리저리 분주하게 알아보셨고, 아버지가 한국 대사관 측에 국적회복 의사를 전달했더니 곧 국적회복 심사 단계를 거치더군요. 저희들은 한국에 이주한 뒤에 능숙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죠. 저희는 이미 할아버지의 교육 덕분에 한국에 관한 질문에 빠짐없이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일 때는 방황했지만
그전에는 집안의 어른들과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침략했고 우리는 왜 소련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다만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저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오지 못할 뻔했기 때문이죠. 그때가 2017년 12월 겨울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한국 측으로부터 입국 허가와 한국 여권을 받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 비행기는 러시아를 한번 경유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경유하면서 큰일이 벌어졌던 거죠. 러시아는 내전이 벌어져서 러시아 민족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이유 없이 입국 심사대에서 잡아가곤 했었는데요. 정말 좋지 않은 타이밍이었죠. 거기다가 제가 거기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면서 가족 전체가 러시아에 구금될 수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입국 심사대를 간신히 건너왔지만 하필 제가 입국 심사관 앞에서 카자흐스탄 여권을 꺼내버린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한국 여권을 보여줬는데 저만 카자흐스탄 여권을 보여주니 보안 경찰이 저희 가족 전체를 수상한 인물들로 본 것이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던 건지 참 하필이면 당시 카자흐스탄의 여권과 한국 여권은 색깔이 녹색으로 비슷했거든요. 제가 너무 긴장한 탓에 제 가방 안에 있는 두 여권 중 카자흐스탄 여권을 꺼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카자흐스탄 여권을 꺼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 여권을 꺼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외딴 방으로 러시아 보안 경찰들에게 끌려가 취조를 받아야만 했죠. 러시아어로 심한 말을 들으며 취조를 당했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저도 순간 멍해져서 눈물만 나왔는데 혹시 여권을 잘못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다급하게 여권을 다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내 가방에 한국 여권이 있다고 호소했죠. 어린 저와 여동생이 가여웠는지 보안경찰 중에 한 명이 내 가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고 이윽고 제 가방을 뒤지더니 한국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안경찰이 혹시라도 여권이 위조되었을 수 있으니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봐야 된다면서 저희를 계속 붙잡아뒀습니다. 카자흐스탄 여권은 이유도 없이 붙잡았으면서 한국 여권은 다시 확인해 보았냐고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 공항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안전한 인물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보안 경찰이 더욱 의심을 한 것이죠.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곧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저희를 한국인이자 한국 국적으로 확인해줬으니 러시아 측이 우릴 이유 없이 잡아둔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이때 한국의 국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답니다. 다만 저는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 부모님은 너희 잘못이 아니라 미리 어린 저를 세심히 챙겨주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2018년 평창 올림픽 직전이라 거리 분위기가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직접 개최하는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되다니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저희 가족은 거리로 나가 한국인들과 함께 얼싸안으며 감격을 느끼고 기쁨을 즐겼습니다. 그때 제 핏줄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더군요. 또 당시에 저는 한국말이 여동생들에 비해 서툴렀는데도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으로 가자고 말해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효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또 한국 음식들은 어찌나 맛있던지 옛날에 카자흐스탄에서 먹던 음식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저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항상 구워 먹곤 한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녹아들면서 한국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며 알차게 살아왔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 아내 그리고 저희 보물인 3남매와 함께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고 제 아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들도 저처럼 한국 생활에 만족하며 잘들 살아가고 있고요. 그때 아버지의 큰 결단에 다들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 거의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말도 매우 자연스럽게 할 줄 안답니다. 아참 셋째, 여동생은 얼마 전에 또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곧 출산이 다가온다고 해요. 너무도 축하할 일이죠. 다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정말 정신없이 시끌시끌하고 즐겁답니다. 저희 가족들처럼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한국으로 돌아와 그들도 한국인의 정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가며 나라의 보탬이 되어줄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 현기 씨 가족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편 현기 씨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른 고려인 동포들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은커녕 변변한 일자리조차 얻기 힘들어 갈수록 위험한 직업에 내몰리고 있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나갈 곳 잃은 동포들을 위해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학생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으로의 여행이 내심 불만이었던 이 여학생은 수학여행을 계기로 꿈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미사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이 경험은 제게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다녀온 수학여행은 본래 계획된 여행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여행이 일정에 없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는 유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느라 원래 일정의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희 팀은 당당히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하고 왔고 학교 측에서는 그런 저희를 위해 한국으로의 특별 수학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던 거죠.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된 한국 여행은 고등학교 수학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먼저 수학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이번에 다들 호주를 다녀왔다는데 저희만 같은 아시아이자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라니 처음에는 좀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모도 비슷하고 건축물이나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 좀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긴 했거든요. 아니면 미리 다녀온 다른 친구들처럼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이라든가 말이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니 왠지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 수학여행 자체를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다 보니 그래도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태어나서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행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드디어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엔 설레서 잠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와서 비행기에서 좀 잘까도 싶었지만 친구들과 수다를 떠느라 그럴 수도 없었죠. 더군다나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가까웠기 때문에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 않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금세 도착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출발 전에 생각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로 붐비는 모습들이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많이 서 있었는데 한국의 입국 절차는 너무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생각보다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인천공항 안에는 안내 로봇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로봇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상세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로봇들을 배치해 두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공항 밖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크면서도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공항을 쳐다보면서 계속 감탄하였죠. 저희는 선생님의 인솔하에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는데 공항에서 얼마 가지 않아 지하철역이 나와서 너무 편했습니다. 공항과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돼 있다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도착한 지하철역에서는 우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은 보증금을 이용해 카드 하나를 발급하였어요. 이 카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지하철 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야 했었는데 지하철 환승이란 걸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일본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호선마다 관리하는 회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다른 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역 밖으로 나가서 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다른 노선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민영업체들이 각각 다른 탓에 티켓을 구매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제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갈아타는 곳이 표시된 곳으로 가자 바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참 편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혁신적이고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솔직히 일본에 있을 땐 그래도 나름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 신세계에 가까웠답니다. 저희를 인솔하신 선생님께서도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에서 배워가야 할 점이 많다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저희 수학여행의 첫 일정은 경복궁을 구경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경복궁이라고 했고 이곳에 가면 전통적인 궁궐 건축물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며 저희들이 꼭 들러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동하면서 잠깐 동안 스마트폰으로 경복궁을 검색해 봤는데 커뮤니티의 후기를 봤을 때도 그 규모와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경복궁은 역시나 우아하였고 웅장한 건축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 안에는 아름다운 연못과 조용한 산책로가 펼쳐져 있어서 웅장한 궁궐들과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며 거니기에 정말 너무도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복 입어보기잖아요. 저희들도 당연히 한복을 빌려서 입었죠.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참 많이도 찍었던 것 같네요. 한복은 정말 아름다운 의상이라고 느껴졌어요. 누구에게 입혀놔도 우아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의상이 한복인 것 같았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경복궁에 얽힌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을미사변이라 하여 1895년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를 중심으로 일본군 공사관 수비대와 경관들 그리고 일본군 경성수비대 일부가 경복궁에 무력으로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포함한 조선인 궁중 인사들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명성황후 씨의 사건은 일본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거의 알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선
일본 사람들도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참회할 부분은 참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의 나라 황후를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여태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던 건지 정말 의아했고, 나중에 일본에 돌아가 꼭 더 자세히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이후 명동으로 갔는데요. 명동에서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었어요. 저희들은 손을 잡고 올리브영으로 향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 올리브영에서 파는 다양한 제품들을 알아보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여행 후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하며 자랑하는 영상들이 꽤 많았거든요. 한국 화장품은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였던 저희들은 여행을 오기 전부터 휴대폰에 사고 싶었던 제품들의 사진을 가득 저장해두고 있었죠.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저장해둔 사진들을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그 제품들을 모두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마스크팩과 립글로스 그리고 향수를 샀고 제 친구는 기초 화장품을 샀어요. 그렇게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난 후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숙소로 돌아갔고, 저희들은 새벽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가 행복하게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한강을 둘러보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강은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는데 그것은 바로 끓여주는 라면 냄새였어요. 선생님께 물어보니 한국의 한강공원에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찾는 게 바로 이 한강라면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다들 배가 출출했을 시간이라 선생님과 저희들은 한강라면을 하나씩 끓여서 먹게 되었는데, 그렇게 맛보게 된 라면은 일본에서 제가 끓여 먹던 라면과는 다르게 면이 더 쫄깃하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 느끼한 맛이 있는 일본 라면에 비해 매콤하고 얼큰한 한국 라면은 제 입맛에 너무 딱 맞았어요. 즉석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건지 정말 놀랐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도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있냐면서 다들 만족스럽게 라면을 먹었죠. 그렇게 맛있게 라면을 먹고 한강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았는데 사람도 참 많고 먹거리 상점들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강의 규모를 보게 되니 그 웅장함에 절로 압도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한강만큼 크고 깨끗하면서 볼거리가 풍부한 강이 일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강은 잘 조성된 산책로는 물론이고 주변 편의점이나 화장실 등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 정말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되었어요. 부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죠. 한강은 드넓은 풀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와서 함께 나눠 먹는 모습들이 다들 정말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희들도 돗자리를 깔고 앉아 한강 구경을 하면서 재밌게 수다를 떨다가 저녁이 되어서는 삼겹살을 맛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삼겹살은 이름을 꽤 자주 들어본 음식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었답니다. 와우, 근데 삼겹살 집에서는 밑반찬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료로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주는 것에 놀랐고, 심지어 아예 부족하면 가서 마음대로 더 먹을 수 있도록 셀프바 공간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죠. 잠시 후 대망의 삼겹살이 나왔는데요. 구워지는 동안 맛있는 냄새에 입에 침이 엄청 고이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다 익은 삼겹살의 맛은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삼겹살이 입안에서 씹히는 순간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느껴지면서 고기 겉면의 바삭함까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 모두 너무 맛있다는 감탄사를 연신 내뱉었죠. 그리고 상추에 밥과 고기, 쌈장, 마늘, 파무침 등을 얹고 한 쌈 크게 싸서 먹어봤는데 너무 커서 입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씹다 보니 삼겹살의 기름진 부분과 상추의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신선하고 색다른 맛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일본에서 먹던 돼지고기들에 비해 두께가 훨씬 두툼했지만 씹는 맛이 있었고
맛 자체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좋았답니다. 또 많은 밑반찬들의 맛이 다 달라서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한 음식들로 느껴졌고요. 이렇게 먹다 보니 한국인들은 정말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녁밥까지 두둑하게 먹고 나온 저희들은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녔는데요. 야경이 너무 예뻐서 서로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추억을 많이 남겼답니다. 마지막 일정은 강남과 홍대 구경을 갔다가 밤에는 서울의 야간 풍경을 즐기기 위해 시티투어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 서울의 야경과 한강의 풍경을 즐기는 환상적인 경험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너무도 낭만적이었고 저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꼭 서울 시티투어 버스 야경 코스를 경험시켜 드리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 경치 구경을 끝으로 저희들의 수학여행 일정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 지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더더욱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올 때에는 한국인들이 저희들을 향해 욕을 하거나 안 좋게 대하지 않을까도 걱정했었는데 욕은커녕 모든 한국인들은 다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다들 친절했어요. 앞으로는 양국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보다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수학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에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정이라도 들었는지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이란 나라의 깊은 감명을 받아 그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온 뒤로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다 보니 나중에는 한국을 좀 더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게 되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장기간 여행을 가려는 꿈을 하나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학여행 때 못 가본 한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해 보려고요. 그러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한국어를 익히고 있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많이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옆 나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게 되어 내심불만이었다가 막상 한국을 와서 한국을 경험하고 보니 한국에 흠뻑 빠지게 되어 결국 일본에 돌아가 한국어까지 공부하고 나중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장기간 여행까지 오고 싶다는 일본인 미사닝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